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걱정입니다. 수출 감소세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한 걸로 국세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59조 원 넘게 덜 코스피는 거칠 10개월 만에 거라고 정부가 2,300선이 붕괴됐고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뛰는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he global economy is limping along, not sprinting. 이건 뭐 어쩔 수가 와. 없네. 사고야. 사고. 보통은 삼고만 해도 사람 죽는 거거든. 근데 사고면 이거는 사고 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던 선생님 거예요. 진짜 네. 혹독한 추위예요. 맞아요. 피부에 닿는 그런 경기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기도 경기인데 이 쌤 물가가 너무 오른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밤에 야근을 많이 하니까 네. 항상 24시간 김밥집 가서 뭘 먹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치즈 김밥에다가 라면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세트가 9,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산할 때 사장님 옆자리 거 잘못 계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격이 이 짧은 시간에 9,000원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와 치즈김밥하고 라면 그거밖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포인트가 왜 달라서 공깃밥이 없었냐 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최근 라면부터 식재료 그리고 지하철 기본 요금까지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당당 공무원을 붙여서 각 부처 차관들이 물가 안정 정책 책임관 역할을 맡도록 했어요. 라면 담당, 빵 담당 있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라면 사무관, 빵 사무관, 빵 사과 사무관. 사무관 이렇게. 근데 그게 잡힐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 오르는데. 그래서 사실 10월 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빠른 속도로 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7월 달 2.3%를 넘어서 갑자기 1%포인트 넘게 물가가 올라서 10월 물가는 미국보다 더 높았어요. 왜지? 무슨 일이 있었어? 네, 물가가 오른 요인들이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 상승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생겼잖아요. 이 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고금리,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 수입 물가 오른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 가스, 무슨 전기, 물가, 임금, 인건비. 그리고 무슨 월세 뭐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맞아요. 도대체 손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지갑에서 돈을 안 열어가지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이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알바비도 못 줘가지고 사장님들이 딴 데 가서 알바 뛰어가지고 그걸로 알바 주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네. 그래서 빚을 내서 버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맞아요. 자영업자분들.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이 가계부채라고 그래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가계부채로 조달해서 운영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게다가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 분들이 많아요. 영끌 터진다 터져 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처럼 가계부채 약 6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2분기 대비 무려 17조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이 선진국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호주, 스위스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너무 높으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빚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고 또 내수 경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뭐 작년 초에 네. 뭐 하나 조그마한 걸 뭘 사게 됐어요.
이자를 네. 은행에서 3.8%였거든요. 네. 6.2%까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거의 오우, 2배 연동분이. 네, 2배. 와. 그래서 쌤과 함께 출연료 금리가. 강력 인상 건의 아. 2배 인상해달라. 저는 동결하겠습니다. 와, 진짜 남의 불행. 저도 동결해 주세요. 저는 내리겠습니다. 우와. 저기요. 그게 문제가 아니, 근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가계 부채도 문제고 여기 부채가 많은데 요즘에 대출이자 자체를 못 내가지고 아예 그 사라지는 좀비 기업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맞아, 그렇거든요. 기업들 진짜 이 문제가 위기다. 심각하다 그럽니다. 네, 그 민상 씨가 말했듯이 좀비 기업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위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지난달 국내 4대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한 깡통 대출 규모가 올 초부터 9월까지 3조 원에 육박한대요. 우와. 원자재값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도가 지난해보다 올해 약 40% 증가해 주요 1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을 고려하면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의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치. 은행도 난리 날 텐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 파산 신청 건수를 보면 1,21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나 늘었어요. 아유, 14%? 쩍 벌어졌네, 그냥. 높은데요? 네, 그래서 가계 부채에 의해서 기업의 빚도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된 상황입니다. 빚덩어리가 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고 가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정말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올 초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올해 초에 한국 경제 시간에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살펴봐야 할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경제 상황을 본다. 때? 자, 진짜 이수지 지금이야, 지금. 지금 뭐 살펴? 아니. 배웠잖아. 뭘 살펴봐야 되냐고. 뭐 주간식이에요? 어. 아 물가. 물가. 오, 하나 맞았어요? 맞아요? 또 생각나는 거. 또 있어요? 또 있어. 세 가지. 아 세 가지? 물가랑? 힌트 좀 줘, 힌트. 아 아까 나왔잖아요. 아, 네. 유가. 정답. 네. 고금리, 금리. 네. 어떻습니까? 그 물가도 중요한 경기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지만 그 중에서 경제 성장률, 네. 아. 수출, 수출. 그다음에 부채 수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성장. 근데 앞서 언급한 부채를 비롯한 나머지 두 가지 지표도 좋지는 않았어요. 올해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했다가 1분기부터는 이 역성장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3분기 연속 0%대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4, 4분기에 0.7% 정도 성장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4%를 달성해도 굉장히 가까스로 달성을 하고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겪어보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 1% 성장률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좀 좋아졌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뉴스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주식 투자로 보신 건가요? 역시 주가로 인해서. 하이 거기 그쪽이 반도체가 막 좋아져가지고. 맞아, 맞아. 이건 맞습니까? 뭡니까? 맞아요. 석찬 씨가 맞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약 95% 감소했어요.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약 260%나 증가했거든요. 이러한 실적 호조가 고스란히 반도체 수출 증감률에 반영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2.9%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오, 저거에 비하면. 쭉 올라왔네.
그래서 16개월 만에 이제 역성장에서 벗어나 반도체 수출도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숫자를 그냥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95%가 감소했었고 260%가 올랐다 이런 숫자들이 롤러코스터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같이 롤러코스터를 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쌤이 좀 일찍 나오셨어야 제가 좀 더 담았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원금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대중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고 지난 10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로 전환된 무역 수지가 이제 11월 달부터 다시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난방용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어요. 이처럼 성장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부채 이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3.6%, 경제 성장률이 1.4%로 물가는 높고 성장은 낮은 고물가 저성장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청년들의 취업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쌤,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고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진짜 힘들었던 거군요. 다행이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사실은 저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들었고 제가 한창 뭐 공부하거나 그럴 땐 보지도 못했던 현상인데 올해가 그랬다는 것도 놀랍고 또 지금 뭐 쌤 내년에는 조금 뭐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제가 좀 나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로 대외 부분의 영향이 흔들리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경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따뜻한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봄이 밀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긴 오는데. 울랑말랑한다. 그 우리나라 3월의 날씨네요. 3월의 날씨. 그렇죠. 봄이긴 봄인데 추운 거. 이 이야기는 이제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다소 상승한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도 IMF가 올해 1%대 전망한 것보다는 2%대니까 조금 더 높긴 하네요, 전망치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면은. 희망이 있는 저는 2%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3% 정도는 해줘야. 왜요? 뭐 어디다 넣어놨는데 또 그래. 주식이 좀 갈 길이 멀거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줘야. 큰 거 바라시는군요, 큰 거. 그 정도로는 탐탁치 않으신 거죠? 그럼요. 올해 조금 더 뛰었으니까. 아니 사실 뭐 우리 한국 경제가 워낙에 좋았던 시절이 있어서 3% 4% 성장이어도 아니 이 정도였는데 이제 1% 2% 얘기한다라는 게 저는 약간 우리 경제도 좀 허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이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설명할 세 가지 요소가 좋아지면 경제 성장률 2%는 초반은 충분히 달성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예. 내년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요소가 뭘까요? 수출. 일단 근데 금리와 물가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 두 가지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금리와 맞아요. 물가. 네. 승현 씨가 잘 말했는데 금리와 물가
그다음에 중국 경제, 수출이네, 맞네. 수출. 반도체 산업. 이 세 가지가 내년 경제의 방향타를 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차례로 살펴보면 네. 첫 번째 금리와 물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올려야 할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는 네. 올라야 돼, 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올라야지. 오. 정답은 올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스! 거세요, 시청자분들. 똑똑하죠? 지금 이미지가 지금 완전 쇄신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다시 보시고 올라야지. 있어요. 돈 많으니까 내야지.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통화기금? 네? 미국의 중앙은행 이수지 씨 빼더라고 캐릭터 해요. 유지가 되셨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연방준비제도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금리와 물가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5%로 아주 높은데 아주 잠깐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 10월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3.2%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이러한 물가 상승률 둔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및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정상화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 내년에 뭐 한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그래.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내리고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물가 하향세가 지속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는 여름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전에. 오, 이것도 한번 볼만하네. 봄에. 근데 쌤, 궁금한 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금리를 더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도 미국 경기는 딱히 뭐 나빠지는 걸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한번 저기 올렸는데 아주 난리가 나는 것 같고 이게 차이가 뭐 왜 돈 찍어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미국은 지금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어요. 일명 뉴노멀이라고 그래요. 고물가인데 그리고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노령자가 많이 은퇴해서 신규 노동 수요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른바 테크 기업들의 고숙련, 고임금 노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70% 정도가 장기 고정금리로 받고 있어요. 와. 지금은 고금리지만 금리가 낮았을 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는 거예요. 변동 아니고. 저는 변동이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소비를 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잘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 변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또 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2%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우 잡아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금리를 높인다거나 낮추는 식의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문 용어네요. 개콘 개그. 네.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금융 안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 안정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어렵겠네요. 아니 그런 정책을 정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우리 또 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토론하시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올 상반기와 같이 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LTV 네. 그리고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를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이걸 거시 건전성 중심의 금융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거로 관리하고 금리는
제레미 스타인이라고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율 변화는 모든 바위에 스며든다. 금리는 경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뜨겁고 차가운 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미지근한 정책이 돼버리면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쌤, 여름까지 못 버팁니다. 여름까지 우리 자영업자들, 개인 또 회생까지 생각하는 못 버팁니다. 빨리 금리 인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년에는 물가가 좀 잡힐까요? 네. 각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에서 2.6% 정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걸로 전망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애매하네요. 또 유가가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올해 안에는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답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달 만에 끝날 거라고 했지만 벌써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장기전이 된다면 유가는 다시 오를 거고 상당한 물가 상승과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됩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저는 또 기억을 합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중동전으로 이게 확전되면 그때처럼 오일 쇼크가 다시 오는 건가요? 1973년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50달러. 유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살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석유를 대체할 셰일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80달러 후반대와 90달러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유가가 이전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은 2024년 한국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돼. 또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변수, 바로 중국 경제의 회복입니다. 올해 무역 수지 감소는 모두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대중교역이 악화됐는지 그걸 살펴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매우 더디게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올해 초 중국이 락다운을 풀고 리오프닝을 선언할 때만 해도 중국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고 우리 수출과 또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가 크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하고 달랐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정부의 부채도 많아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역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즘 분위기를 싹 보니까 중국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하고 사이를 좀 좋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두 나라가 약간 화해 단계로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가는 게 아니라 느낌이 싹 들거든요. 만약 그러면 그런 틈바구니에서 둘이 화해를 하면 우리도 껴서 조금 교역량 좀 올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학도. 틈을 노려야죠, 틈을. 경제학도. 맞아요. 슈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무려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요. 这么两个大国不打交道是不行的，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갈등 국면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양국과 국민들과 기업들은 체감하는 경쟁에 대한 피곤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 거군요. 그렇죠.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상하듯이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이 파전이 될 거라고 봐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텐데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노선을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디커플링이란 말보다도 디리스킹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을 썼는데 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공생을 하면서도 반도체 또 청정 에너지 기술 이런 핵심적인 산업은 한국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하되 지나친 갈등은 피해가자라고 하는 것을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리스크를 피하자. 모든 분야에서 다 이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경쟁이 아닌 서로 보완하고 동조하는 관계를 이어가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전에 안미 경중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빈틈을 미국을 비롯해서 인도,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채우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비중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도 선박,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기술 추격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멈추겠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또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중요한 기술적 통로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도 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없고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 없는 틈을 잘 비집고 살아야죠. 하지만 올해처럼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좀 더 수출 시장을 넓히고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어쨌든 뭐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이 정말 박 터지네요. 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항상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수출을 더 기르고 기술을 더 좀 키우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한국 경제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뭘까요? 반도체.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과 함께는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산업 부진에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계의 반등 시기가 내년 2, 4분기부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요. 그러면 투자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에요. 올해 연말에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 규모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씨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래서 미국의 그 칩스 법안 그리고 반도체 법안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도 삼성 반도체 공장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불황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반도체가 있어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갑자기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 초고대 AI 챗GPT 아시죠? 네. 이거의 전용으로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예요. 드디어 챗 GPT가 그냥
그 대세가 되는 거고. AI가 대세가 돼서 요거를 딱 나오면 발판 삼아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되는 거구나. 팔려야 우리나라 잘 될 텐데. AI 서비스 수요가 이제 매우 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전 세계가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면서 저 HBM 반도체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가 긍정적으로 다 작용하면 내년 한국 경제는 점점점 더 회복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워지면 또 장기 침체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한국 경제가 성장이 끝났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개인 투자에 있어서는 경제 전망 지금까지 틀린 적 없으십니까? 저축률 80% 이상이죠. 자, 그러면은 쌤 이제부터 2024년도에 한국 경제가 회복될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럼 진짜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우리가 받아줬고 이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대신 이제 들어가야 여쭤볼까요? 되는데 쌤 이제 곤란하시더라도 좀 답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배울 때는 차이나 피크 해가지고 그거를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아예 피크 찍고 이렇게 돼. 그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피크 차이나 때 잘 배우셨겠지만 피크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이 끝났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피크 코리아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자, 지난해 IMF가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 경제의 한 80% 정도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수지 씨? 정답은 46%입니다. 아, 수지 씨 역시 통이 크세요. 20%, 10% 좀 더. 30%, 좀 더 낮게. 25 정답입니다. 4분의 1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예요. 그러면 미국의 80% 정도 되면 16에서 18% 정도가 중국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만한 경제 규모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피크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IMF에 따르면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명목 GDP가 일본을 앞선다고 그래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 부자가 망해도 이런 느낌인 거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까? 너무 약간 희망으로 애매한데. 그리고요, 아까 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올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상황들이 지속이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앞서 언급했지만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내년 경제 성장세가 충분히 올해보다 회복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현재 전망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봐요. 선생님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등합니까? 선생님 이거 저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년에 이사 윤민상 계획이 씨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저기 서대문구랑 마포구 쪽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정말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암시로 안 궁금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아주 대표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벤트요? 금리 이벤트. 금리. 아니다. 부동산 뭐 법 바뀐다 그랬어. 요거 내년 하면 또 내년 네. 선거의 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총선 전후 과정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계획 등으로 좀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것이 단기적으로 수요를 좀 자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개인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정적,
보수적으로. 쌤, 저희가 지금까지 막 경제 전망, 뭐 지금 경제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외 변수들이 있는 만큼 그냥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수덕 경제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선 금융 위기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네요. 뭐죠?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아이를 낳으실 건가요? 저출산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오늘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둘째를 계획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편분한테 보내는 메시지이신가요? 네. 아니 근데 저출산 같은 거나 맞아요. 초고령화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진짜 장기간의 계획을 짜야지 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해 왔어요. 이번에도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선 정부가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수출이 안 좋아졌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민간 소비가 다 죽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 경제가 안 좋고 기업 활동도 저조하고 그래서 무려 세금이 59조 원 정도가 세금이 적게 거쳤습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약 10%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적게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죽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적게 쓰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죽는 그런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확장적 정책이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오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건전기조 재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정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가 더 건전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경제를 일단 먼저 살려서 경제를 살려놔야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거든요. 근데 쌤 2023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은 했지만 그래서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조금 재정 정책을 좀 확장적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저렇게 세금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겠네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 통화 긴축, 재정 확장의 흐름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낸 인프라 법안,
그리고 일자리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이 전부 다 재정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부양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에 돈을 쓰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도 미래 먹거리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세수가 결손나고 긴축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 좀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 지출 기준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6천억 원 늘었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5조 원이나 줄어서 17%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산업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줄였어요. 사실 지금 수출이 부진한 데다가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재정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필요해요. 노동개혁. 노동개혁.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8년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남았죠. 2%대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저성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급속한 고령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화하고 젠더 격차를 축소하고 그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60% 정도예요. 북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 여성의 고용률이 약 75%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격차가 무려 15%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여성의 고용률만 이렇게 좀 높여도 성장률 저하를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육아, 출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올해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0.7?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막 20만 명 이제 안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이다. 15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내년도는 0.6명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사실 육아, 출산, 주거 문제 이것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해결돼야 돼요. 주거가 안정이 되면 결혼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해야지 아이도 낳고요. 그런 다음에 보육, 양육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것도 계속 갈 수가 있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거가 해결돼도 배우자를 못 만나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 그쪽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참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데.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예.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이놈을 매우 쳐라 옛날 같은데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적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라면. 캘리포니아 알람블란 매운 지역에 라면.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네. 저 고객들이 뭘 사고 있나요? 라면이요. 매운 라면 먹을 라면이- 수 있어요. 컵라면. 네, 한국 라면을 사려고 카트에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와.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는 우리 라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와. 2015년부터 라면 수출액은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튜버들이 많이 먹어서. 맛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상 씨가 많이 먹어서? 먹방 콘텐츠. 내가 많이 두 먹어서. 개씩 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여한 것인데요. 바로 K 콘텐츠 때문이에요. 맞네. 맞네. 영화 기생충이 한국 라면 열풍에 불을 지폈고 그 불씨를 키운 건 바로 BTS였어요. 라면 광고. BTS 멤버들이 광고도 하고 직접 먹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대시킵시다. 이처럼 K푸드, 네. K팝, K 콘텐츠, 그리고 방위산업, 전기차 배터리,
이런 등 산업들은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약진한 우리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걸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 마카롱 말고 김치 한 포기만 갖다 주세요. 제가 김치 수출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밥도 한 공기 같이 K푸드. 해가지고. 예. 유빈 씨는 뭐 좀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한과 같은 거. 한과, 약과. 아, 오, 우리나라 좀 요즘 인기 있는 거. 김치와 한과.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 약과가 또 대세잖아요. 장난 MZ에서. 아니거든요. 선생님 제가 관세청에서 들었는데 관세청? 관세청은 또 언제 가셨어요? 관세청은 왜 들었는데 잡혀갔어요? 어떤 여배우가 바른 립스틱이 한국 K 립스틱이 또 맞아요. 수출 상품으로 기여하고 두부도 또 세계 수출로도 많이 나간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두부요? 이렇게 진짜 컨텐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나 봐요. 야. 또 다른 K푸드 중에서 네. 미국에서 대박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김밥. 김밥. 냉동 김밥 즉석에서 만들어서 냉동해서 지금 멕시코 음식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맛있고 무엇보다도 값이 싸요. 이처럼 현재 잘 나가는 분야도 보다 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해야 추격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추격하는 것보다 추격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좋네요. 이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잘하는 걸,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살랑살랑 좀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 미국 정치인, 즉 일본 대사를 하고 있는 람 임마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위기란 기존에 할 수 없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한국이 고령화로 저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 경제 성장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혀있던 산업 생태계의 혀를 뚫어주고 기술 혁신,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통해서 이 군부를 짚어주면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에 한국 경제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